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 발표모듬 라조의 조장 자유전공학부 이다은입니다. 네. 저희 조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 문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따진 말로 선정하고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는 플립 러닝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진행을 맡은 교수 이다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에는 저희 여기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들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의원 캠퍼스 통해서 다들 출석 체크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영원 학생이 스노우보드에 올려준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영님 혹시 지구는 무슨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기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네요. 제가 찾아온 영상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님들 그거 암?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이 존재함. 거짓말 같다고? 실제로 2017년 미국에서 플래더스 컨퍼런스라는 국제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참여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함.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거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냐고. 그건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 때문임. 확증 편향이 뭐냐고? 확증 편향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련된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에 다른 정보는 무시하게 되는 사고방식과 태도임. 호기심에 지구 평평설 영상을 접하게 되었지만 알고리즘으로 인해 점점 관련된 정보만 접하게 되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확증 편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됨. 님들도 이거 보고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면 함. 그럼 다들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하길. 예, 오 한번 해주세요. 오, 저런 일이 진짜 있었군요.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은 앞서 질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 관심이 가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고리즘은 거의 모든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의 진행을 할 때만 해도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가져왔는데 요즘 친구들은 또 쇼츠를 가지고 오네요. 너무 독특하고 참신한 사례에서 문제점 발견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혹시 이 확증 편향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조사해본 학생 있을까요? 세영 학생? 저는 확증 편향이 부정적 정서를 강화한 사례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틱톡의 피드는 시청시간, 좋아요, 댓글 등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기에 사용자가 부정적 콘텐츠에 반응할수록 유사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정서적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비영리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13세로 등록된 계정이 정신건강이나 신체 이미지 관련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경우 3분 이내에 자살 관련 콘텐츠, 8분 이내에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가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 감량과 같은 단어를 포함한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12배 더 많은 자해 및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긍정적인 정보나 대안을 접할 기회를 잃고 부정적인 정서에 더 몰입하게 되어 우울증이나 자해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SNS로 인한 확증 편향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 강화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면 확증 편향이 사회로 퍼져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해볼까요? 말해볼 학생 있을까요? 혹시 최선은 학생이 말해볼까요? 저는 정치 성향 극단화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요. 추천 영상이나 뉴스들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결과물이고 그 속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점차 더 편향된 사고에 빠지게 되는 확증 편향이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증 편향이 심화되면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종합해보자면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일으키고 이 확증 편향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알고리즘이 좋은 점도 있지 않나요? 영원 학생, 혹시 영상 가져오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알고리즘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데 알고리즘은 관심사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사용자의 흥미를 강화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살 때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보고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여러 벌 찾아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는데요. 제가 쇼핑 사이트에 특정한 디자인의 옷을 검색하면 그 후로 알고리즘이 제가 검색한 옷과 비슷한 옷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장점 중 하나로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없애자는 방향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이 사회에서 알고리즘을 좋은 방향으로 잘 이용하는 알고리즘의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학생이 부작용이 있다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명하게 이용해 주자는 좋은 의견을 주장해 주셨네요. 우리 다 같이 영원 학생한테 오 한번 해줄까요? 오. 그러면 영원 학생이 제시한 의견대로 알고리즘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사해본 학생 혹시 있을까요? 차소연 학생이 조사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증 편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확증 편향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에 더 끌리고 반대되는 정보는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무의식 중으로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정보 수용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기업은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관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추천하고 사용자를 자극적인 컨텐츠로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반면에 기업은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관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추천하고 사용자를 자극적인 컨텐츠로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또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서 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특성이 확증 편향적이다. 요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더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러한 알고리즘의 특성이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특성과 만나면서 사용자가 편향된 정보에만 몰입을 하고 비슷한 사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확증 편향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사용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 한번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군요. 서영 학생이 지금 인간의 인지적 특성부터 기업의 이익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들 이 확증 편향, 내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고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어떤 시스템들이 생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고리즘 설계의 다양성 강화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반대 시각 노출 시스템은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의 뉴스가 분할되어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분할된 화면은 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자 하는 뉴스 말고 반대되는 시각의 뉴스도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향 감지 알람 시스템입니다. 확증 편향이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사용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된 정보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만 보고 있을 때 시스템적으로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면 사용자가 자신이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거부권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거부권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알고리즘을 거부하고 자신의 나이나 성별, 취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신순 영상 또는 무작위 동영상만을 추천받거나 아예 추천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가지나 열심히 조사해 오셨네요. 근데 그러면 저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실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시각 컨텐츠 노출 시스템이 본래 알고리즘 시스템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쪽의 다른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도입에 있어서 거부감이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고리즘 거부권은 해외에서 다양한 시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편향 감지 알람 시스템은 이전에 시도된 적은 없지만 도입이 될 수만 있다면 사용자들의 확증 편향의 문제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알고리즘 거부권이 벌써 시행되고 있는지 몰랐네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조사해본 학생 말해볼까요? 네, 저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천 사유 표시 제도는 해당 정보가 왜 추천되었는가를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기업에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그림처럼 당신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추천되었습니다 라고 공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천 사유를 공개해야 하기에 플랫폼이 자극적인 영상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알고리즘 할당 제도는 추천되는 알고리즘에 필수적으로 반대되는 시각의 뉴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영원 학생이 제시해준 반대 의견 노출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앞선 반대시각 노출 시스템은 화면이 분할되어 나타난다면 이 알고리즘 할당 제도는 알고리즘 자체의 반대시각의 뉴스가 섞여서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대 뉴스라고 명시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뉴스들과 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거랑 섞여 있으면 이제 이게 반대 시각인지 모르고 그냥 클릭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학생 말해볼까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쪽에 계시는 김민지 학우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받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뉴스나 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막 구분하는 건 배운 적이 없는데 막 그런 건 배운 적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상에서 예의 있게 말하기 이런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상에서 예의 있게 말하기. 예의 있게 말하기. 너무 당연한 걸 교육받으셨네요. 그러면 우리 서연 학생이 조금 더 자기 의견 말해볼까요? 네, 저는 현재의 교육은 알자하기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잘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아까 전에 민지의 학우님과 비슷하게 관련 영상 몇 개를 시청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현장에 체험형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형 교육 시스템은 비슷한 영상만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체험해보거나 나에게 추천되는 광고들의 키워드와 종류 분석해보기, 편향 진단 테스트 등의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AI의 추천 경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자신에게 왜 해당 정보가 추천되었는지 역추적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나아가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디지털 인식 앱 알자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플을 통해서 스트레스나 우울 수치를 측정해보고 전문가와의 전화 상담도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착안해서 알자 해보기 앱과 웹사이트를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해당 플랫폼에 방문해서 정보 소비 성향 파악, 확증 편향 자가 진단, 알고리즘 실험 등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학생 모두 좋은 정책들을 생각해 주셨네요.
근데 저 정책이 다 시행되면 좋을 텐데 시행에 있어서 뭐 뭔가 걸림돌은 없을까요? 이 시행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해볼까요? 일단 앞선 다양한 시스템들을 개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비밀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천 사유 표시 제도의 시행을 기업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짜하기 능력은 단기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다양한 시스템의 개발,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제공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짜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도구를 제공한다면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기술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면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국가가 아무리 비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과연 기업이 도입하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국가 개입이 기술 발전을 막는다는 우려는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 개입은 오히려 기술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교통 규칙이 마련되었고 자동차의 이용자들은 신호와 속도 등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빠르게 달리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법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라는 것이 생활에 정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관점을 정확히 이해시켰습니다. 따라서 저는 좋은 기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기술이 더 잘 스며들도록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알고리즘은 기업의 이윤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사용자는 자신이 편향된 정보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용자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바꿔나가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개입은 기술이 사회에 잘 스며들도록 할 수 있으며 개인이 극복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제 제시부터 이제 해결책 제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 대체과제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모든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모든별로 모여서 토의해보세요. 저희 수업 시간에 다양한 해결책들이 나왔는데 저희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를 가정해 볼까요? 실제로 시행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후에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서 알고리즘 시스템의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 시각 컨텐츠 노출 시스템이 제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넣으면 어떨까요? 근데 반대 시각의 뉴스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상에서 어떤 뉴스를 반대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 시각이랄 게 없는 단순한 동물 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정보들만을 접하고 있을 때 알람이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비슷한 영상만 보는 건데 알람 시스템 자체가 효과가 있을까요? 알람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한번 해주세요. 토론 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영상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 투명성 정책이랑 알람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미래 형식으로, 미래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뉴스 형식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다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저희 만나서 영상 만드는 걸로 하고 대본은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노션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조 영상이네요. 차서연 학생조가 준비한 영상 다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고리즘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된 날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 극단적 정치 성향 확신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디지털 정보 소비 양상도 다양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기업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쪽 의견에 치우친 의견만을 집중적으로 추천하던 알고리즘 시스템의 경고 알림이 도입되면서 확증 편향의 문제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한 알고리즘 추천 뉴스가 아닌 다양한 관점의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알고리즘이 저에게 정보를 추천하는지 알게 되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치 뉴스를 볼 때 계속 같은 성향의 뉴스만 떠도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경고 알람이 뜨니까 내가 같은 뉴스만 보고 있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 다른 뉴스들도 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전보다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책이 시행되며 한편에서는 경고 알림 시스템 도입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보통 그 이용자들이 한쪽에 치우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알림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그 제도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자동적이고 의식하지 않고 내용들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 어떤 치우친 정보인지 아니면 좀 균형 잡힌 정보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여유 자체가 없거든요. 알림 창을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치우친 정보들을 조금씩은 배제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됨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수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알고리즘 이해 교육을 정부 교과목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미래 세대가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교육은 알고리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정보 소비의 질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SM뉴스의 차서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알람 시스템에 대해서 열띤 토의를 하더니 교수님과 인터뷰를 해서 이게 단기간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답을 다들 얻어온 것 같은데요. 영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조장 친구. 네, 저희 조가 만든 영상은 미래의 뉴스 형식으로 다양한 해결책들이 이미 시행된 후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더불어서 미디어학부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직접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디어학부 교수님과는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해 저희 조가 고안한 해결책이 이미 시행되었다는 가정하에 해당 정책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여서 더 현실감 있는 내용을 완성시켰습니다. 섭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따로 연락을 드려서 혹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오늘 네 조 영상 다 보고 이제 영상 설명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다들 기말고사 과제 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물음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인식시키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해결책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오늘 제시한 의견대로 뭔가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는 오늘이 끝이 나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새로운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며 이상으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강의는 끝났는데요. 잘 들어주셨나요? 네. 저희는 처음에 알고리즘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알고리즘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내재된 확증 편향 문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조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오늘 발표에 소개한 여러 해결책들을 마련하고 이 해결책이 어떠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시대인 만큼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정보에 무비판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현명한 알고리즘의 소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리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섬뜩하기도 하지만 현실 인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심사 모둠의 심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네, 자유전공학부 문반 김민지입니다. 앞서 리허설 때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플립러닝 강의 형식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엄청 몰입하면서 저도 학생이 된 것처럼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네. 교수님 역할이 정말 잘 어울리셔가지고 교수님을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 회의형 출석 체크를 해라, 오 해주세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정말 교수님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그렇고 마지막 토의 시간에도 그렇고 그 연기를 해주셨는데 연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하신 점에서 정말 이 발표 자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연기에서 또 칭찬할 점이 그냥 대화만 하고 끝나면은 그냥 발표구나 할 것 같은데 막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생생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에서 언급을 드리자면 막 반대 시각 노출 시스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각이라는 게 정치 얘기 말고는 딱히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을 토의 시간에서 해소를 해주신 점이 내가 의문 가지는 거를 바로바로 해소를 시켜주시는구나 라는 점에서 또 발표 내용에 좀 더 막 집중하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형식으로 영상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기자 역할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영상 내용 자체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학장님 심지훈 교수님 얼굴이 보여서 너무너무 반갑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다 하신 건가요?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미래뉴스. 해결책 세 가지. 해결책은 저희 약간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면서 이런 것도 그럼 더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이밍, 말을 만든 이름을 붙인 거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자료 조사는 다 같이 했는데 자료 취합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이걸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은 다 같이 했고 모든 조별 시간에 토의해서 정확히 이건 누가 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예를 들면 알짜 해보기 약간 이런 거는 제가 PPT 마지막에 만들고 이런 사진 자료들을 제작을 했거든요. 이런 사진 자료 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딱 붙인 사람이
저작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딱 붙였는지 아니면 단체가 붙인 건지. 개인은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거 자체가 다 이런 네이밍 자체가 각자의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거는 여기로 넣을까? 이건 저기로 넣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노동장한테 전화를 해요. 발표 준비가 잘 됐느냐를 묻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돼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욕심 좀 버리라고. 이제 처음에는 발표할 게 없어가지고 걱정인데 이제 발표 당일 때쯤 오면은 발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해요.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럴 때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청중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청중에게는 정말 내가 간절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만을 전달하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 알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시면은 일단 말이 좀 천천히 하게 됩니다.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발표는 발표자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맞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도 청중은 발표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그냥 알아듣습니다. 그 믿음, 청중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면은 좀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요. 오늘 심사위원들 반응 보셨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잡아내잖아요. 아이고 참 플립 러닝다운 수업을 구성하시느라고 뭐 연습 많이 하셨네요. 이거 다 알아내거든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뭔가 충실하게 심사에 임하기만 하면 발표팀은 굳이 막 보여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중분들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청중의 그 질문이 오늘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최근이라는 것은 정보량이 늘어났을 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보가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1인 미디어 민재 씨가 막 유튜브를 해요. 떠들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오빠가 그 미디어를 보고 공감이 됐는데 왜 공감이 됐냐면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개인도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발표 때 잘 얘기를 했는데 끼리끼리 뭉친다고 했잖아요. 나만 믿는 게 아니네. 같이 믿네.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는 편향이라는 것이 패거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투적이 됩니다. 이기고 지는 적대감이 생겨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 30만 명이 넘어가면요 생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5만 명 정도 수준에서부터는 다른 직업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10만 명 정도가 넘어가면요 그것만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구독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성심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오늘날의 또 하나의 문제죠. 오늘은 그까지 발표가 안 되어 있지만은 상업화됐다는 거. 뉴스라는 것이 결국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상업화되다 보니까 뉴스 더하기 해석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보다는 해설과 해석이 더 중요해졌어요. 왜? 공감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붙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음모론에 잘 빠져듭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음모를 보도하는 것은 음모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보도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을 드러냄으로써 왜
비밀을 만들었을까? 의도죠.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런 이중적인 세상에 대한 견해가 팽배해진 것은 1인 미디어. 누구나 다 유튜브를 틀고 방송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인기를 끌면 그 사람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돼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국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알짜하기를 통해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빠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자리가 필요해요. 서로 끝까지 설득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인격을 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토론장, 공론장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는 이 공론장이 생겨났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끼리는 검증이 가능해요. 너 어디서 들었어? 사실이야? 그럼 사실이 아니면 그 누구한테 물어볼까? 검증해볼까? 해가지고 사실을 계속 확인하면서 토론해 갈 수 있어요. 공론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 공론장도 있어요. 어쨌든 공론장이라는 것의 한마디는 모두가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목소리 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확증 편향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가 아니야. 오빠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나머지는 적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론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돼요. 공론장에 대한 합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넌 사실이야? 증명해봐. 증명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 한국에서 유독 심한 이유는 말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상대에 대해서는 무지 강하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너 거짓말하면 죽어. 근데 자기는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이중적인 잣대를 활용해요. 우리끼리는 거짓말해도 돼. 이기려면. 상대가 거짓말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이중잣대가 한국 사회를 지금 분열을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공론장, 이런 토론장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남학생들의 코드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학생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죠. 인스타 한 다음에 뭐예요? 만나자. 만나서 뭐예요? 실제로 떠드는 거예요. 공론장입니다. 작은 공론장. 근데 남자애들은 어떻게 놀아요? 게임하면서 댓글 달잖아요. 게임하면서 댓글 다는데 시끄러워 임마 그러면 끝나요. 너 그 말 그만해. 시끄러워. 강퇴. 그냥 게임을 해야지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게임장에서 쫓겨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 관심 없어. 재미있는 얘기 좀 해봐. 두 가지죠. 그죠? 재미있는 얘기, 우리끼리 관심 있는 얘기. 이 두 가지만 허용이 돼요. 공론장이 없는 거죠. 공론장에서는 누구나 무엇에 대해서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도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되고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사회성을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교육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론장에서 서로 긴 시간, 짧은 시간 절대 안 됩니다. 긴 시간 동안에 토론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제가 초를 좀 쳤나요? 어쨌든 이게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제 수업 방식에서는 어떠한 질문이든 다 허용을 하지만은 공격적인 질문은 좀 금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 그 수준까지 안 됐어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공론장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볼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상대방의 생각도 있는 것이고 모두의 생각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공론장의 태도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입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되면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모두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확증 편향의 문제는 미디어만의 문제, 인터넷만의 문제, 정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전반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남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문제를 못 푼다면 한국은 분열과 갈등으로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셨고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이고 문제의 핵심을 짚은 거죠.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 모두 감사드리고 심사 모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